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남편을 의지하고 믿으며 남편을 든든한 보호막, 따뜻한 온실이라 생각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치열하게 둘러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 여유롭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 제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저조차도 아버지의 외도를 인지하고 있었을 정도였고, 그로 인해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싸웠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헤어지기를 바랐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만 없어진 집에서 엄마와 나, 언니, 우리 세 식구는 훨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언니와 나를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셨죠. 그 전까지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했었거든요. 얘들아, 우리 셋이 살기에 지금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집을 좀 줄여가는 대신 여윳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대신에 이 집에서 엄마가 초등학생들 공부방이랑 독서교실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우리 다은이 소은이 생각이 궁금해. 나는 좋아요. 전학 가는 거 싫은데 같은 동네에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좀 그래. 이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좋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난 상관없어. 좋아요. 나도 좋아. 엄마 일할 때 나도 엄마 옆에서 책 읽고 놀면 되잖아. 하루 종일 책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럼 우리 집에 책도 더 많아지는 거야? 책 사러 더 자주 가겠네. 엄마, 우리 서점에 놀러 가자. 얼른요. 응? 엄마가 공부방과 독서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던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어린 저는 집에 책이 더 많아진다는 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엄마가 항상 책을 읽고 있었던 덕분에 저와 언니도 어릴 때부터 아주 좋은 독서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공부방과 독서교실을 시작하고부터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또래의 초등학생들 교과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독서교실도 운영하면서 틈틈이 일기처럼 시를 쓰셨어요. 늦은 밤에 식탁에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쓰던 엄마의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거실에 들여놓은 큰 책상은 엄마가 일하는 공간이었다면, 식탁은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한 글을 쓰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이 됐답니다. 엄마 축하해.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엄마 진짜 근사해. 멋있어. 엄마 그럼 이제 시인 된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넌 참 해맑게 무식해. 너무 해맑아서 무식한 것까지 귀여워 보인다니까. 신춘문예라는 걸 통해서 등단 시인이 된 거고, 매일 시를 써온 시간 동안에도 쭉 엄마는 시인이었지. 아유, 저 잘난 척. 그래, 언니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니 의대식이나 가셨겠지. 난 잘난 척쟁이 언니도 좋고 시인 엄마도 좋아.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선해서 등단할 수 있게 된 게 엄마도 너무 뿌듯하고 좋아. 이게 다 이쁘고 착한 우리 딸들 덕분이지. 다은이 소은이 고마워. 엄마, 이제 공부방은 그만두는 게 어때? 독서교실만 하든가 아니면 독서교실을 하면서 시와 작문교실 같은 걸 추가해도 좋겠다. 신춘문예 당선 등단 시인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잖아. 성인들 상대로 하는 시나 작문교실 같은 것도 좋고 말이야. 역시 우리 언니 똑똑하단 말이야. 맞아. 나도 엄마가 이제 일을 좀 줄이면 좋겠어. 공부방에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잖아. 엄마 이제 초딩들 상대하기엔 체력도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게 엄마는 공부방을 그만두고 엄마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는 일만 하게 됐어요. 작문교실도 운영이 꽤 잘 됐거든요.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와 언니를 입히고 가르치고 먹이며 키우셨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언니가 예과 2학년이고 엄마가 신춘문예에 당선했던 그 해까지 저희 셋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이후로 언니가 본과에 진학하면서 바빠졌지만 그래도 저희 세모녀는 유난스럽게도 사이가 좋았어요. 저는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꽃과 나무를 좋아했기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산림복지진흥원 공채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다가 공무원보다는 꽃과 화분을 직접 다루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엄마, 난 아무래도 공무원 비슷한 건 체질에 안 맞을 것 같아. 뭐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라고 언니가 하도 추천해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괜한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대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 같은 데서 교육받으면서 꽃이랑 화분을 다루는 아르바이트도 경험 삼아서 할 거야. 양재 화훼단지에 일할 가게도 다 알아놨어. 이 정도면 잘난 척 대망 언니도 잔소리 많이 안 하고 해보라고 하겠지?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아르바이트 할 것도 다 알아놨어. 기특하기도 해라. 우리 막내 다 컸네. 근데 양재 화훼단지 거기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곳 아니야? 학원 다니면서 새벽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히 몸만 축나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엄마는 우리 딸 응원해. 경매 있는 날은 새벽부터 일하기도 하는데 나는 경매에 매일 가야 하는 건 아니고 사장님한테 나 학원 다니는 것도 다 얘기해놔서 시간 조정 잘해주시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일하게 된 양재 화훼단지 꽃가게에서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행사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어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행사를 맡고 있어서 행사장 꽃장식, 테이블, 센터피스, 꽃다발 등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선물용 화분이나 화환도 꾸준히 구매를 하는 나름 VIP였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직접 오셨네요. 담당하는 직원분이 따로 계시던데 대표님이 직접 오실 때가 많으신 게 신기해요. 담당 직원 입장에서 대표님이 대신 일을 해주니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글쎄요. 다음엔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물어보고 나중에 나한테 살짝 알려줘요. 회사랑 가까우니까 산책 삼아서 자주 오게 되네요. 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발랄한 소은 씨도 보고 말이죠. 정 대표님 말은 바로 하셔야지. 회사가 지척이라도 이렇게 자주 오진 않았잖아요. 소은 씨가 아르바이트 시작하고부터 부쩍 자주 오기 시작했으면서 꽃 구경 핑계는 왜 대고 그래요. 이참에 데이트 신청이라도 한번 해요. 맨날 일만 하고. 정 대표 아직 여자친구도 없죠? 다 가진 사람이 이제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가게 사장님의 코치에 못 이기는 척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게 싫거나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한 결핍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이 의지가 되고 더 좋았어요. 자기야,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또래들이나 많아야 서너 살 차이 나는 오빠들만 만났는데 자기 만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알다시피 난 막내인데다 언니가 워낙 깐깐하잖아. 엄마보다 언니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야. 늘 나를 챙겨주고 걱정하는 언니가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좀 무서워. 근데 자기가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고 아이 다루듯이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 아빠 정을 모르는 나지만 자기가 아빠처럼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런 거 같아. 그게 좋다는 얘기야. 아빠 같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니야, 전혀. 그게 왜 기분 나빠? 난 너무 듣기 좋은데? 내가 우리 소은이 애지중지하는 걸 알아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더 잘해줘야지 싶고 그래. 사실은 내가 근사하게 청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더 참을 수가 없네. 소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우리 소은이 아빠처럼 아끼고 사랑할게. 그리고 어머니께도 든든한 사위노릇 잘할 거야. 나 믿지? 나랑 결혼해줘.
그렇게 청혼을 받은 게 제가 27살 때일 때였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으니 제 입장에서는 좀 이르다 싶은 나이긴 했지만 의대를 다녔던 언니가 본과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엄마, 그래도 나까지 너무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서운하지. 엄마랑 나랑 둘이 살 때도 집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는데 엄마 혼자 남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나 결혼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까? 난 정말 그러고 싶어. 아유, 말이라도 고맙네. 근데 엄마는 노 땡큐야.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우리 막내 공주님 정서방. 어머 나 좀 봐. 청혼 받았다고 하니까 정서방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 하여간 정서방 여동생만 있는 독자라며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사니? 그 댁에서 좋아하시겠어? 형편이 안 좋아서 대릴사위 삼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 정도 여유 있는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지. 행여나 그 비슷한 말도 꺼내지 마. 알겠지? 엄마는 니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리고 엄마도 바빠 얘.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이날까지 살면서도 시댁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동산을 여럿 갖고 있는 여유 있는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퇴직 후 중소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셨고 시댁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이라 부동산 관리도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게 다였죠.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누이는 미혼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시어머니를 돕는 것 같았고요. 시부모는 어리고 예쁜 며느리를 본다고 좋아했고 안 싸더니 시인이라는 것도 아주 높게 치켜 세우며 흡족해했어요. 내 아들이 내 눈에만 근사한 건지 30이 훌쩍 넘도록 결혼할 여자를 안 데려오길래 내심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랬네. 그럼 그렇지. 아이 시스는 안 싸도네. 언니랑 형부는 부부 의사인 것도 너무 좋구나. 안 싸도니 고상하게 취미처럼 일하시면서 두 딸을 아주 잘 키우셨어. 시집 와서도 어머니께 잘하렴. 시부모는 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거슬린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불편할 어떤 얘기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친가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기에 결혼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고 결혼식장에는 남편과 동시 입장했고요. 언니도 그렇게 결혼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물론 남편이 준비하고 있다던 근사한 청혼도 정식으로 받았고 남부럽지 않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렀죠.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다는 갈등도 거의 없이 순조로웠는데 단 한 가지 쟁점은 제가 하는 일, 저의 진로에 대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소은아, 네 신랑이 사업하는 사람 아니니?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리고 또 금방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럼 아이 낳아 기르면서 남편 사랑받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데 결혼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니, 제가 지금 하는 꽃가게를 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기까지 오려고 저도 정말 힘들게 배우고 준비했거든요. 드디어 제 가게도 생기고 클래스도 열고 이제 막 플로리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거라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꽃 만지는 게 좋으면 차라리 생화도매를 하는 건 어떠니? 그럼 네 남편 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꽃 다루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니? 사람 쓰면 되니까 네가 내내 가게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꽃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생화도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거리가 멀어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꽃을 만져서 다듬는 일이거든요. 대신 저녁 시간에 꼭 집에서 남편 챙겨줄 수 있게 가게 영업 시간을 축소시켜 볼게요. 일찍 열고 일찍 닫는 가게를 운영하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죠, 어머니? 제 생각이 워낙 확고했기에 시어머니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는 원하는 대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남편이 장담했던 것처럼 평온하고 풍족했습니다.
다소 깐깐한 시어머니와 놀고 먹는 신우가 시집살이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던 때문에라도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내조도 잘하려고 애썼죠. 좋은 것만 먹이려고 발품도 팔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잃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관리도 열심히 했고요. 결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다시 2년 뒤에는 딸을 낳았답니다. 올해로 제가 39이 됐으니 결혼한 지 13년 차에 접어든 거죠. 여전히 남편과는 닭살 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남들이 다 가졌다는 말을 충분히 할 만한 불평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른 아침에 꽃시장에서 생화를 사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쇼팽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신중하게 골라온 생화들을 손질하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바쁘신 분께서 이 시간에 어떤 일이야? 한창 바쁠 시간 아니야? 오늘 진료 없는 날이야? 예,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대. 나도 지금 전화 받고 가는 중이야. 가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엄마가 운전을 했는데 같이 타고 있던 분들도 많이 다치셨는데 엄마가 제일 심하게 다치셨다는 것 같아. 너도 빨리 병원으로 와. 알았지? 언니가 다급하게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언니 목소리가 차츰차츰 먹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보, 정신이 들어? 괜찮은 거야? 아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장모님은 수술 중이신데 당신은 쓰러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수술 중이야? 상태는 어떤 거야? 나는 왜 여기에 누워있어? 나 설마 기절한 거야? 시간은 얼마나 지난 건데? 언니는 엄마 수술실 앞에 나도 가볼래. 언니라도 만나봐야겠어. 안 돼. 당신 아직 일어나면 안 돼. 그냥 기절한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바닥인지 테이블인지 하여간 어디 머리 부딪혔나 봐. 뇌진탕이야. 처형이랑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라 처형이 가게로 구급차 보내고 나한테도 바로 연락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응급처치를 빨리 하긴 했어도 당신 아직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대. 검사도 더 해봐야 하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어. 잘 수 있는 만큼 자는 게 좋아. 충분히 잘 수 있게 주사도 놔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얼른 다시 누워. 어지럽진 않아? 남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제야 어지러움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귀에서 삐 하는 이명도 들리고 메스꺼움도 있었어요. 병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 상태가 걱정돼서 더 마음을 졸이는 와중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뇌진탕 증상을 겪고 있는 동안 엄마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저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어지럼증과 이명, 졸음에서 벗어나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까지 거의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얘기들을 언니에게 자세하게 전해 들은 것도 일주일 후였던 거죠.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야? 큰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후유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며칠 더 입원해 있으면서 좀 더 지켜보자. 엄마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 그래도 많이 희망적인 상황이 되고 있어. 처음엔 정말 엄마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니까. 의식은 있으셔? 언니랑 얘기도 하고 그래? 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엄마 봉사 다니는 곳 할머니들 꽃구경 시켜드린다고 모시고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길에 사고가 난 거야? 할머니들까지 모시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했을 텐데 무슨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평소에도 얌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들이받은 거였어. 그 와중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 많이 다치시는 거 막으려고 엄마가 정면으로 막고 다른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 같대. 경찰이 그러더라고. 옆 차선에도 차가 있어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었나 봐. 아휴, 그 덕분에 같이 타고 계셨던 분들 중엔 중상자가 한 분도 안 계셔.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의식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이야. 아직 얘기는 못했고. 엄마도 참. 언니, 우리 엄마 괜찮겠지? 금방 깨어나겠지?
치료 잘 받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지. 이 병원 잘하는 병원 맞아?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어떻게 해야 엄마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중에 시어머니가 뇌진탕 회복에 좋다며 과일을 잔뜩 담아서 병원에 왔더라고요. 엄마 걱정만 하느라 시댁에는 전화도 한 통 드리지 못했던 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이해야. 그래도 언니가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주일 초상 치르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별 이상이 없다니 됐지 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일 초상이라니요. 그런 말씀을 좀 듣기 거북해요. 저희 엄마 회복 중이시고 상황도 희망적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일인데요. 무슨 소리야. 네 언니가 너 걱정할까 봐 대충 둘러댄 모양인데 너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장 돌아가신다고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상황이더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목숨만은 건진다고 해도 계속 저렇게 병원에서 연명치료나 받게 되실 텐데 아이 그 큰 집 그렇게 비워두면 뭐 하겠니? 그래서 말이다. 네 시누이 신혼 살림을 그 집에다 차려주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애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만 내가 얘기하는 게 낫지 싶어서 이렇게 직접 왔지 뭐야. 네? 저희 엄마 집을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죠? 언니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 집을 누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위도 자식인데 너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너희 어머니 걸핏하면 아들 같은 내 사위 내 자식 그러셨던 거 몰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사위가 알아서 한 일이다. 너랑 네 언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처리하겠어. 이럴 때 사위가 나서서 할 일 하고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아니, 대체 뭐가 할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주인 없는 집에 도둑처럼 문 따고 들어가서 주인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물건들도 다 뺐다는 거예요? 아우 기가 막혀서 정말 어머님께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그이가 한 일이라니 그이랑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언니랑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절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공사 중단하시고 엄마 집 원상 복구해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묻고 있을 때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아유 엄마는 참 이 사람 좀 더 회복되면 내가 얘기한다니까 그걸 못 참고 그새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해. 대체 뭐라고 말했어. 여보 내가 얘기할게. 당신도 알지? 우리 집 애물단지 그게 드디어 선본게 잘 돼서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잖아. 남편 될 사람이 교수 임용됐다고는 해도 시골 가난한 집안 출신 그 정도면 개천에서 용난 거지 뭐. 무튼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엄마가 신혼집 마련해줄 작정이었지. 근데 마침 남편 될 사람 학교가 장모님 댁 바로 앞이더라고. 결혼 날짜는 잡아놨지 급하게 집을 구하려니 마음에 드는 매물은 없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엄마가 장모님 댁 얘기를 꺼낸 거야. 어차피 비어있는 집 그렇게라도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기다려?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랬니? 기가 막혀.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넣어준다고 하신 적 있어? 누구 맘대로 우리 엄마 집에 공사를 하고 뭐? 누구 신혼집을 차려? 미친 거야 뭐야. 당장 원래대로 해나 당장. 그리고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아직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얘 너 CM이도 있는데 네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려는지 안 봐도 알겠구나. 교통사고도 너희 엄마가 운전하다가 난 거라며. 늙으면은 운전대를 놔야지. 나 봐봐라. 나도 70 딱 넘어가고 바로 운전대 놨잖니.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분들도 다치고 그랬다면서. 누구 하나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비어있는 집 신혼살림 시작하는 애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에 말이야. 너희 엄마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가셔야지 천국도 갈 수 있는 거다. 너희 엄마 천국 가셔야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으로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나는데 뇌진탕 후유증으로 여전히 머리가 멍한 상태라 화내는 것도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제 병실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예. 너희 시댁에서 엄연히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맘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된 상가 건물쯤이야 팔아치우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치? 너 네 앞으로 된 100평짜리 상가 건물 있다는 것도 몰랐지? 네 앞으로 된 부동산부터 당장 싹 다 조회해봐. 이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아니 제 명의로 된 100평짜리 상가 건물이라니요? 그야말로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런데 언니의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시어머니도 안색이 창백해지고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게 명의만 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잠깐 동안. 그러니까 임시로 그렇게 해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처분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다 대고 언니는 더 큰 목소리로 따졌죠. 엄연히 제 동생 명의로 된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나요? 그 댁에선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채가는데 제 동생은 본인 이름으로 된 본인 건물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완전히 합법이라고요. 아시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니 말에 대꾸할 정신도 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황급히 병실을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시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남편과 시누이에게 증여하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는 거였죠. 평소에도 시댁재산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증여한 100평짜리 상가 건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넌 정말 그렇게 전혀 아무것도 몰랐니? 하긴 신분증이랑 인감도장만 있으면 명의 변경이야 쉽게 하는 거지. 하긴 요즘 있는 집에서 며느리 사위 증여가 유행이라더니 네 시어머니는 절세 혜택만 누리고 너한테 뭐라도 넘겨줄 생각은 없다 그거 아니야? 너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네 이름으로 증여만 해놓고 결국 계속 자기가 관리하다가 아들한테 넘겨줄 생각했겠지. 아니 근데 증여세도 내고 신고도 해야 하고 그랬을 텐데 어쩜 너는 그렇게 까맣게 몰랐어? 몰라. 난 원래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모르잖아. 은행 볼일 한번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아마 시댁 부동산 관리하는 세무사가 알아서 다 했을 거야. 내 가게 세금 신고 같은 것도 그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거든. 내 앞으로 고지된 세금이 얼만지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한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언니는 대체 이걸 어떻게 안 거냐고요? 그게 말이죠. 제가 뇌진탕으로 어지럼인지 잠인지에 취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동안 언니 혼자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를 돌보고 있었지 않겠어요? 면회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엄마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해요. 엄마가 말을 못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찾아가서 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바쁜 중에도 스케줄 조정을 해서 빠지지 않고 엄마를 보러 갔는데 딱 한 번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남편에게 엄마 면회를 부탁했던 거죠. 근데 남편이 엄마 면회를 가서는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무심코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증여해 놓은 상가 건물 얘기를 했고 엄마가 그걸 들은 거였어요. 말도 마. 네 남편이 네 시모랑 통화하면서 너 바보로 만드는 걸 엄마가 다 들은 거야. 그러니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신 돌아오자마자 나 불러서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 내가 들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네 병실로 온 건데
네 시모가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빡 돌겠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질러버린 거야. 언니가 제대로 화날만 했죠. 주변에서 아들 낳고 아파트 받았네, 시집살이 10년 하고 땅을 받았네, 뭐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제 공을 인정해서 보상처럼 주는 증여가 아니라 세금 아끼려고 명의만 바꿔놓은 거지 진짜로 제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저는 알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또 어떤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들 앞으로 할 작정이었겠죠. 게다가 증여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엄마 집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저 모르게 뒤에서 작당을 부리려다가 딱 걸린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빼앗기게 생겼다 싶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예, 아무리 설마 내가 너 모르게 뭘 어떻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니? 너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희 어머니 집 문제는 내가 경솔했다. 아이 그래, 사과하마.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했고 너희 어머니 물건들도 원래 있던 그대로 다 돌려놓으마. 컨테이너에 비싼 돈 주고 잘 보관하고 있었단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오래됐고 아들, 딸 예쁘게 낳아서 살림도 참하게 잘하는 게 고마워서 너한테 뭐라도 넘겨줄 작정이었어. 근데 그 상가 건물은 나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하고 쓸 데가 있어서 따로 빼놔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너는 모르는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다른 걸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할게. 그럴 생각이었다니까.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저 참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것도 아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그 공을 이렇게 보상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알짜배기 상가로 골라서 증여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마음 그대로 잘 받을게요. 저희 엄마 집은 원상복귀 하신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긴 한데 엄연히 무단으로 침입하고 점거하셨던 거죠? 법적으로 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저희 언니가 알아보고 있으니 조만간 어머님께도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갈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언니가 화가 보통 많이 난 게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목숨 가지고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경솔한 말씀들이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사과를 하시려면 그 얘기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은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상가 건물 돌려받은 생각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더더욱 그 건물 돌려드릴 마음이 없네요. 저와 저희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어머님이신데 왜 저는 어머님 부탁을 다 들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좋은 건물로 골라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그 건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저 모르게 제게 증여한 그 100평짜리 상가 건물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회를 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도 입지가 훨씬 좋은 상가 건물이더라고요. 집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알짜배기 건물을 고스란히 날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시누이 신혼집으로 꾸민다고 엄마 집 공사하고 있던 걸 중단한 걸로 시누이가 제게 난리를 치길래 시누이 결혼할 사람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선봐서 몇 달 만에 결혼하는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 같은 게 있을 리 없고 처가 될 집안 재산 보고 적당히 타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됨됨이에 학을 떼고 파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 특성상 그런 처가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요인인 거죠 뭐. 그 사람이 판단 잘한 거예요. 그렇게 시누이가 파혼까지 당했으니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었을 거예요. 제가 퇴원 수속하는 날 남편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고 언니와 함께 면회 시간마다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답니다. 깨어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엄마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손상된 장기와 부러진 뼈도 예상보다 잘 회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뼈가 제일 많은 곳이 손이라면서요. 그런데 부러진 뼈는 붓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신경이 손상된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엄마 손에는 2번의 수술이 더 이뤄졌고 신경 손상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엄마 이제 살았나?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곤 해요. 엄마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이제 남편과 제대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예상대로 남편은 변명부터 늘어놓기 바쁘더군요. 여보, 당신도 우리 집 실권자가 우리 엄마라는 거 잘 알잖아. 내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그것도 엄마가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엄마 말을 거역하는 게 쉽겠어? 아니, 엄마 등살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 틀린 말이 아니라고 치자. 근데 나이 50에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그렇게 무섭고 엄마 말에 그렇게 쉽게 구슬리고 휘둘려서 나랑 우리 엄마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엄마 집에 시누를 살게 하려고 엄마 물건 다 빼내고 공사까지 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 그것과는 별개로 내 남편으로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 살고 싶으면 시어머니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지금 나한테 엄마랑 인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 엄마 안 보고 사는 건 안 되지. 엄마 지원 없으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니까. 아, 여보, 그러자는 건 아니지, 그지? 우리 이미 충분히 가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일해서 벌면 돼. 어머니 지원?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 증연이 상속이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며 살 수는 없어. 이미 엎질러진 일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당신 엄마한테도 완전히 독립할 자신 없으면 이혼해. 나는 그런 당신이랑은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남편에게 큰 불만 없이 살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너무나 크게 실망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부모의 재산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죠.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 아니겠어요? 제 명의로 증여받은 상가 건물은 특유 재산이라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니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걱정이 됐거든요. 언니, 그 상가 건물 내가 다 갖고 싶어. 남편한테 조금도 나눠주기 싫단 말이야. 지킬 수 있을까? 그 건물 없어도 그만이지만 약이 올라서 안 되겠어. 이혼하면서 그 건물이라도 빼앗아 와야 분이 풀릴 것 같은 심정이라고. 그 건물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면 마찬가지로 네 남편 명의로 증여된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 네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네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 그렇게라도 해서 통쾌하게 이혼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건 그러네. 맞아, 그래. 그리고 애들도 내가 데려올 수 있겠지. 아직 어리니까 내가 키워야지. 양육권 결정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부모 경제력이라던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면 어떡해? 그거야말로 걱정하지도 마. 네가 애들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네 일 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있고 나도 있고 엄마도 있어. 양육 환경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걱정하지 마. 형부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셋이나 있어.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붙여줄게. 아니다. 셋한테 다 얘기하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마당에 남은 감정 같은 게 있지도 않고 미련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 꼴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괴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바로 언니 말대로 형부의 친구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차례로 만났고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으로 이혼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형부 친구 변호사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서 제가 증여받은 상가는 남편과 나누지 않아도 될 거라고 지켜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도 물론 지킬 수 있다고 했고 말이에요. 이혼 소장을 받은 날 남편은 제게 달려와서 쩔쩔매며 매달렸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전 이미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엄마 집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리로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자기야, 소나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소장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거나 경제적으로 도움 안 받고 독립하겠다거나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약속은 못해. 그렇지만 자기가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면 몇 년 안에 내가 엄마 재산 좀 더 받아내고 그러고 정말 딱 끊을게. 애들 생각해서라도 챙길 건 챙겨야지. 안 그래? 그리고 엄마도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니까. 당신이 엄마를 만날 생각만 있다면 엄마가 제대로 사과도 할 수 있을걸. 당신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엄마 오라고 할게. 엄마 얘기를 들으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지도 모르잖아. 아, 우정이 그 기집애도 부를까? 걔같이 신혼집 공사 그만두게 했다고 당신한테 막 난리치면서 뭐라고 했었잖아. 우정이 걔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해. 걔 파혼시킨 건 당신이 100번 잘한 거야. 말만 해. 내가 엄마랑 우정이랑 다 불러다가 당신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할게.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당신 어머니나 당신이나 똑같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둘 다 전혀 몰라.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려나? 참,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답이 없다 정말. 내가 그 상가 건물 길을 쓰고 받아내려는 게 돈 때문인 줄 알아? 나한테 그 건물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엄마 재산 더 챙기자는 말을 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잖아. 우리는 생각한 게 완전히 다르다고. 모르겠어? 그것도 모르고 13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웃기나 하면서 살았던 내가 멍청했던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소나, 여보야, 우리 행복했잖아. 애들은 또 어떡해.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당신도 부모님 이혼하는 거 겪었으면서 애들이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난 유치원 다닐 때부터 차라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이혼한 후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우리 애들도 상황을 잘 받아들일 거고 조금 더 크면 당신이랑 내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뒤에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애들 몫인 거지. 애들 아빠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애들한테 잘해. 아빠 노릇까지 못하게 막지는 않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야. 그 이상은 없어.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엄마한테도 똑똑히 전해. 소송 진행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치사하게 나오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은 그 뒤로도 몇 차례나 더 찾아왔고 전화며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저 엄마가 빨리 회복되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엄마가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너 괜찮지? 후회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언니, 후회라니. 농담이라고 해도 너무했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멍청한 바보로 보는 거야? 남편 보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까 봐 걱정돼? 언니, 나도 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야.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해야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단 말이지. 이거 왜 이래? 그래, 씩씩해서 좋다. 엄마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잘 버텨야 해. 그래야 엄마도 더 빨리 힘을 차릴 거야. 엄마 회복되면 우리 여행부터 가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치? 그럼 그래야지. 그동안 좋은 며느리 예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억울해서라도 앞으로 몇 배로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일 없었으면 나는 아마 계속 착한 며느리 노릇이나 하면서 호구로 이용당했을 거야. 지금은 애들 아빠가 시어머니나 건물 지키려고 쩔쩔 맬지 몰라도 시어머니 계산이나 의도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내쳐질지 모르는 게 내 상황이었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재산도 하나도 못 챙기고 이혼당할지도. 그런 일이 생기고도 남았을 거야.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렇게 당할 때까지 기다릴 뻔했지 뭐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 난 천운이라고 생각할 거야.
꽃가게를 엄마 집이랑 엄마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엄마가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됐으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 또 애들도 챙겨야 하니까 가게 위치를 옮겨야겠더라고요. 제 일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엄마도 애들도 잘 챙기며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가 빨리 회복해서 이런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겪으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겪으며 사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방해되는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죠. 또 그 반대되는 말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호사다마랑 전화위복을 합치면 세옹지마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는 동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두루두루 겪으면서 울고 웃고 그러겠지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지켜낼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진 거겠죠. 엄마 간호도 잘해드리고 애들도 바르게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저는 이미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여러분과도 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위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